안녕하세요. 온콜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양의 치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악성 종양의 비수술적 치료, 항암제의 종류와 부작용, 항구토 치료, 암으로 인한 통증 조절,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룰 내용들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외울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시험에는 아주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냐면은 그거는 아니고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거긴 한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할 것들은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임상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보도록 합시다. 우선 악성 종양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즉 항암 치료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종양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가능하다면 수술이죠. 수술로 깔끔하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종양 치료의 스탠다드 테라피인데요. 수술 이후에 우리가 종양세포를 100%다 제거했다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행하는 거를 adjuvant chemotherapy, 보조화학요법이라고 하고요. 그냥은 수술이 불가능한데 다운스테이징을 시켜가지고 수술을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거를 네오 어쭈번트 키모테라피, 전보조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전략을 또 세워놔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salvage therapy, 구제요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salvage까지 가면은 이제 별로 예후가 좋지 않겠죠. 또 조기에 튜머셀을 빠르게 없애기 위한 항암 치료는 인덕션 테라피, 관해 유도 요법이라고 하고요. 그 상태를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쓰는 치료는 컨설테이션 테라피, 공고요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미션, 관해를 유도한 다음에 이제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메인터넌스 테라피, 유지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밑에 세 가지는 주로 혈액암에서 쓰는 용어죠. 그래도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라든지 아니면 브레스트 캔서라든지 이런 거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메인터넌스 테라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요, localized disease라면은 수술만 하든지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만 하는 이제 그 부분, 국소적인 치료만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침범 범위가 크다면 수술을 하고 어쭈번 키모를 하든지 아니면 뭐 네어쭈번 키모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전신적인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미 원격 전이가 있는 상태라면은 국소적인 치료를 하는 게 증상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항암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호르몬 요법 이런 전신 치료가 주요 치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형암은 대체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종양 자체가 원래 굉장히 쉽게 퍼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루키미아 같은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라든지 아니면은 SCLC 이런 거는 암이 퍼져 있는 정도를 따지는 게 거의 무의미해요. 그리고 대개 진단하는 동시에 전신적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암 화학요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SCLC 같은 경우 운 좋게 아주 초기에 리미티드 스테이지 중에서도 초기 단계다. 그렇다면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처음부터 CCRT랑 그 다음에 프로필락틱 크레니얼 이레디에이션 왜냐면 이제 브레인 네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행하는 등 고형암이지만 전신 질환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네요. 다만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가지고도 완치 가능한 암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백혈병을 비롯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들 그리고 이제 생식세포암, 소아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암 가지고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이제 항암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앤넥 캔서나 아니면은 이제 애널 캔서, 애널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CCRT가 주요 치료 방법이죠. 오히려 수술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컬 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로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서비컬 캔서 CCRT만 하려면 이미 3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CCRT만 가지고 완치를 한다? 상당히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앤넥 캔서 수술 많이 합니다. 수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한 얘기들은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한 얘기고, 이제 지금부터 본론인데, 이제 항암제의 종류,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항암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표적치료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 표적치료제까지 다 다루면 끝이 없으니까 오늘은 고전적인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금부터 쭉 다룰 거 보시면은 뭐 이게 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항암제 기전, 그다음에 주로 어디다 쓰는지, 특이적인 부작용들이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특이한 부작용들, 그리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한 예방약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먼저 안티튜머 안티바이오틱스 이런 약제가 있는데, 요거는 대체로 DNA나 RNA에 손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약제들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블레오마이신이 있어요. 이름이 보니까 약간 뒤에 이제 마이신 이렇게 붙는 게 항생제 같은 느낌이 들죠. 요 약은 퍼머너리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퍼머너리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항암제가 대표적으로 블레오마이신, 그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약제들로 독소로비신, 다우노로비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특이적인 부작용이 dilated cardiomyopathy 이걸 일으켜가지고 heart failure를 일으킬 수 있는 약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안트라사이클린에 의한 DCMP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약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언 킬레이터인 덱스라조세인이라는 약입니다. 요 안트라사이클린이라는 약은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덱스라조세인이라는 약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알킬화 제제입니다. 역시 DNA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손상을 입히는 약제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 아실 필요 전혀 없고, 이 중에 특별하게 유명한 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포스파마이드 이런 약들이 있죠. 그래서 요 약은 특이적인 부작용이 뭐냐? hemorrhagic cystitis, 그리고 이제 그 블래더에 손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블래더 캔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CPP, 그 다음에 아이포스파마이드, 요게 그 이제 블래더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방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이 메스나라는 약이 있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게 해가지고 요 이제 대사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블래더에 손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래더에 손상을 주기 전에 미리미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부작용하고 예방약 굉장히 유명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백금을 이용한 제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이렇게 이름 뒤에 플라틴이 들어가는 약제들입니다. 이제 역시 DNA에 손상을 주는 약제들인데요. 주로 부작용으로는 이제 proximal convoluted tubule이 거의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팡코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네프로톡시시티의 일종이라고 보죠. 그래서 요거를 아미포스틴이라는 약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고요. 이 외에 peripheral neuropathy, 그 다음에 ototoxicity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네프로패스나 아니면 아미포스틴이 뭐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로 나온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이 플라티넘 계통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주로 언급되는 거는 이 페리퍼럴 뉴로패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퍼럴 뉴로패스는 특별하게 막을 방법도 없는데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손발 저린 이런 감각이 생겼다? 그러면은 가바펜틴 같은 그 뉴로패스에 쓰는 약들로 증상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튜뷴 이니비터입니다. 요 마이크로튜뷴이라고 하는 구조는 세포 분열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튜뷴 이니비터들은요, 세포 분열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약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이제 탁세인 계통 제제들, 그리고 빈크리스틴 같은 빈카 알칼로이드 계통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약들도 역시 중요한 부작용이 뉴로패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뉴로패시에 쓰는 치료제들을 잘 써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이니비터라고 해서 뭐 이리노테칸, 뭐 에토포사이드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요, 그 항암제의 부작용, 일반적인 부작용이죠. 마일로서프레션, 뭐 다이아리아, 알로피시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특이적인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티메타볼라이트 계통 약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DNA의 합성을 방해하는 약들이죠. 그래서 뭐 아자사이오프린, 사이타라빈, 그 다음에 플로르듀라셀, 하이드록시유리아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이 약은요, 엽산, 그러니까 폴릭 애시드랑 비슷하게 생긴 약으로 이제 디하이드로폴레이트 리덕테이즈, DHFR이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DHFR이라고 하는 효소는요, DNA를 합성할 때 필요한 폴레이트,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재활용하기 위한 효소예요. 이 폴레이트가 DNA를 한번 합성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못 쓰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걸 다시 재생을 하려면 요 DHFR이라는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DHFR이라는 효소를 억제를 하면은 폴레이트가 고갈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DNA 합성이 잘 안 될 거고 세포 분열을 잘 못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약은 인위적으로 폴레이트의 결핍을 일으키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골수 같은 곳처럼 이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은 조직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포 분열을 잘 못하니까. 근데 요럴 때 있잖아요. 이 폴레이트를 그냥 주면 안 되고 요 루코보린이라고 하는 폴레이트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약을 주면요. 약의 효과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부작용, 그러니까 DNA를 합성하지 못하는 그 마일로서프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폴릭 애시드인 루코보린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작용은요, 이 메토트렉세이트 역시 그 퍼머너리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근데 이 메토트렉세이트는요, 사실 이걸 항암제로 물론 항암제로 많이 쓰죠. 근데 더 흔하게 쓰는 거는 사실 요즘에는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제로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이 메토트렉세이트에 의한 뉴모나이티스나 아니면 퍼머너리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지는 않는지 물어봐야겠죠. 일단은 뭐 혹시 기침이 갑자기 많이 나오진 않느냐, 숨이 갑자기 답답하진 않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숨소리 같은 것도 좀 자주 들어봐야겠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어가지고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키모테라피의 특이적인 부작용들이 좀 외우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치료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특이적인 치료제들이 이런 게 있다고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사실 아미포스틴은 제가 시험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들은 제가 그 조약을 하면서 조금씩 오늘도 조금 다르고 나중에도 조금 다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특이적인 부작용도 있는데 항암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골수 기능 억제, 마일로서프레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트로피니아, 스롬보사이토피니아, 아네미아 세 가지가 모두 발생하는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스롬보사이토피니아나 아니면은 아네미아는 혈소판이랑 적혈구 수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수치가 뭐 10,000에서 20,000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블리딩 리스크가 너무 커졌을 때 아니면은 지금 당장 블리딩이 심할 때 이럴 때 혈소판 수혈해주면 되고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히모글로빈이 7에서 8 이하면은 수혈을 해주지만 기저 심폐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심장이나 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9에서 10 정도로 기준을 조금 더 높입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어떻게 하냐? 보통 백혈구를 직접 수혈해 주지는 않죠. 이 백혈구 수혈은 인디케이션도 명확하지 않고요.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굳이 이걸 왜 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백혈구 수혈이 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거보다는 GCSF나 아니면 GM-CSF 이렇게 백혈구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물질들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하였을 때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제 뭐 이전에 이미 뉴트로피니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신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이 GCSF나 GM-CSF를 예방적으로 주기도 하고요. 이미 사실 뉴트로페니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열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뉴트로페닉 피버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제 그 정도 됐다면은 그때는 백혈구 수혈을 그러니까 백혈구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요거를 투여하기보다는 뉴트로페닉 피버에 준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페브랄 뉴트로페니아 환자가 오면은 GCSF나 GM-CSF를 사용해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움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트로페닉 피버가 생기면은 우리 치료 어떻게 해요? 슈도모나스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거기에 GCSF나 GM-CSF를 답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작용이 카디오톡시스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트라사이클린 계통 약제, 뭐 독소로비신이나 다우노로비신을 사용을 할 때 이 Dilated Cardiomyopathy, DCMP가 굉장히 흔하게 생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세포 자체가 완전히 이제 손상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생기면은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heart failure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기면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이 덱스레조세인이라는 약으로 예방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카디오톡시스티로 유명한 약이 바로 트라스투즈맙입니다. 헐셉틴이라고도 하죠. 유방암에 쓰는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심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보다는 이제 심근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약간 마비시키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때는 심근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헐셉틴의 사용을 중단하면 심장 기능은 곧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약들은 심장 관련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환자가 이제 그 heart failure 증상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pulmonary edema가 생겨가지고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뭐 그런 의심스러운 증상을 호소를 하는지 잘 살펴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시행해가지고 심장 기능 이상을 룰아웃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진단은 에코로 하고 쓰는 약제에 따라서 약제를 중단하는 걸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미리 예방을 꼭 해줘야 되는 약들도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항암 치료의 중요한 부작용인 구토, 어지럼증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항암제를 사용하면은 GI 트랙 뮤코사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토하거나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일종의 조건 반사가 생겨가지고 항암을 막 시작하려고만 해도 막 구역질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몸 여기저기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건 반사가 생기는 그런 거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차단을 해주게 적극적으로 항구토제를 미리 사용을 해서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 뇌에 각인되는 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구토 치료가 항암제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생기는 이유는 이제 물론 그 항암제는 활발하게 분열하는 세포들에 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GI 트랙 뮤코사가 손상이 생겨가지고 소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떨어져서 구토하고 소화불량 생기고 설사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일종의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CNS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영향이 좀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CNS는 혈관에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 물질이나 CNS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질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뇌에 브레인 메타가 있다. 암이. 그러면은 사실 그럴 때는 항암으로 가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수술을 해서 각자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쪽에 딱 쏴가지고 제거를 해주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분 외부의 물질이 필수적으로 들락날락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가 없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에어리어 포스트레마에라는 곳에 있는 키모리셉터 트리거 존이라는 곳이에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들을 인지를 해가지고 이제 구토를 시키는 그런 곳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게 먹으면 안 되는 독성 물질 같은 거를 먹었을 때 최대한 빨리 토를 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조금 덜 하게 해라 그런 취지로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하여간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그 항암제들이 이 키모리셉터 트리거존을 건드려가지고 구토를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들이 바로 이 키모리셉터 트리거존에 있는 그 세로토닌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 그 다음에 뉴로카이닌 수용체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구토를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를 상한 걸 잘못 먹었다든지 그럴 때도 물론 구토가 생기는데 그거 말고도 너무 어지럽거나 그럴 때도 막 구역질이 나면서 구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지러움, 벌타이고에 의한 구역질은 요 세로토닌 이런 것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 무스카리닉 리셉터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차 멀미를 할 때 쓰는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 보통은 1세대 안티히스타민이 부작용으로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 기능까지 있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들은 이 암에 의한 구토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 암 때문에 건드리는 것들 암이라네 항암제가 건드리는 것들 요거를 이제 차단하는 약들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 5-HT3 안타고니스트로는 온단세트론이라는 약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카이닌 안타고니스트는 아프레피탄트라는 약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약들이 키모테라피 인듀스드 보미팅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덱사메타존을 같이 사용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어지럼증, 벌타이고에 의한 그 구토는 이제 디페나이드라민 아니면 디멘하이드리네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약들은 여기에는 효과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외 캐나비노이드, 대마 추출물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항암제 부작용에 조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 쓰기는 하는데 요 약은 항구토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요. 그렇지만 구역질이 계속 나는 거 그런 거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약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항암을 하고 나서 첫날에 그 구토작용이 제일 심하다 그래요. 첫날 24시간 동안. 그래서 이 첫날에 세로토닌 안타고니스트인 온단세트론, 그 다음에 뉴로카이닌 안타고니스트인 아프레피탄트, 그 다음에 덱사메타존 세 가지 약을 사용해서 어큐트 너지아를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단세트론은 아주 초기에만 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요거를 빼고 나머지 뉴로카이닌 안타고니 아프레피탄트랑 그 다음에 그 덱사메타존 두 가지 약을 사용을 해서 딜레이드 너지아를 예방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그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구토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답은 뭐냐면은 이 온단세트론이에요. 그래서 온단세트론이 요 케모테라피 인듀스드 보미팅의 first line agent이기 때문에 특히 첫날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구토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요렇게 3제를 사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메토클로프로마이드라는 약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환자가 너무 불안해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로라제팜을 소량 같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단세트론이라고 하는 약은요, 뭐 일반적인 구역 구토에도 물론 쓸 수가 있다 그러는데 특히 항암이나 아니면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구역감이나 구토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좀 제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이게 QTC 프롤롱게이션이 있다. 그래서 심장질환, 부정맥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이 약을 사용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에 의한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암은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말기 암이 되면 통증이 아주 극심해지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뭐 이제 췌장암, 식도암 이거는 이제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췌장암 정말 고통스럽게 죽고요. 식도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처음부터 오피오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단계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증량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단계를 어느 정도로 두고 어떤 약으로 쓸지 요게 역시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NRS 1에서 3점 정도의 마일드한 페인이다. 그러면은 오피오이드가 아닌 약제, 아세타미노펜이나 아니면은 엔세스 같은 걸로 먼저 통증 조절을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NRS 4점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약한 오피오이드의 추가를 고려를 하는데 여기서 윅 오피오이드라 함은 코데인이나 하이드로코돈 아니면은 트라마돌 같은 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NRS 한 7점 정도가 되면은 스트롱 오피오이드의 사용을 고려하게 돼요. 근데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오피오이드도 종류에 따라서 온셋이 굉장히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short acting 오피오이드가 있고 온셋은 비교적 느리지만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긴 long acting 오피오이드가 있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부터 사용을 하느냐? short acting 오피오이드인
몰핀이나 아니면은 하이드로몰폰을 먼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요 약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암성 통증이 있더라도 뭐 하루 종일 똑같이 아프고 막 이건 아니고 아주 심하게 못 견디게 아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심하고 그럴 때 잠깐 쓰기 위해서는 이 short acting 오피오이드가 조금 더 유용하니까 이거부터 사용을 하고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롱 액팅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패치라든지 옥시코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성 몰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루 종일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하루 종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숄더 액팅 오피오이드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거를 이제 일단 계산을 해요. 숄더 액팅 오피오이드 가지고 이제 하루에 몇 유닛을 주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계산을 해서 롱 액팅 오피오이드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역시 그러다 갑자기 페인이 심해지는 브레이크스루 페인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숄더 액팅 오피오이드를 잠깐 써주는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weak 오피오이드, 그다음에 short acting 오피오이드, long acting 오피오이드 이런 것들 종류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되게 헷갈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오피오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 계통의 약제들은요, 부작용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좀 보고 갑시다. 흔한 부작용이 우선 변비죠. 컨스티페이션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인데 이거는 오래 써도 예성이 잘 안 생긴다 그러니까 미리 하제 같은 거를 잘 사용을 해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너지아 버미팅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꼭 오피오이드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은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종양이 뇌까지 전이했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겼는지도 우리가 좀 룰아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인부터 감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너지아 버미팅에 대한 약제를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 증량을 갑자기 한다든지 하면은 의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피오이드 증량을 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은 일렉트라이트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이제 CNS에 메탈을 했다거나 뭐 등등 그런 원인들도 감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도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유리너리 리텐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알파 블로커들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요. 또 굉장히 흔한 부작용이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면 온몸이 막 가렵다 그래요. 이제 마스트셀을 직접 건드려가지고 히스타민을 굉장히 많이 분비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히스타민을 사용을 해가지고 증상 조절해줘야 되겠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respiratory depression이죠. 이 호흡수가 한 자리 숫자로 막 떨어지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오피오이드 인톡시케이션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오피오이드 그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약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막 호흡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근데 그 약을 줄이면은 환자가 거의 터미널이라 가지고 막 너무 심한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세데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이 오피오이드를 그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확 줄이거나 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이 암 말기에 도달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오이드는 이렇게 부작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이고요.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런 부작용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여러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오피오이드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느냐면은 이제 뭐 패치 제제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온셋이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막 덕지덕지 온몸에 막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잘 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막 갑자기 막 아프다고 막 놓지 않게 시간에 맞게 규칙적으로 롱텀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렉스루 페인이 너무 심할 때 잠깐 IV나 오랄로 그 오피오이드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투여를 잘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이 어느 정도 심한지, 그리고 오피오이드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컨트롤이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종양의 치료,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항암제와 부작용들, 그리고 이제 페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요거는 사실 이제 시험을 떠나서 임상에서 좀 자주 마주치게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풀어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종양의 합병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